번째 발제자로 죄송합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 계시면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이신 조성환 교수님께서 국내 외적 구도와 2020 선거혁명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주 뵙습니다. 근데 연일 오늘 2020년 뭐 좋네요. 19보다는 2020 또 GN데 큰일이 난대요. 뭐 이렇든 저렇든 큰일로 해서 우리 자유민주 세력의 승리를 위한 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뒤에 사실은 부정선거 감시 그 부분을 죽여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테마만 지금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느냐 그것만 해서 국내외 정치 구도와 총선의 시금석이 뭐냐 그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얘기는 한 세 가지 뽑았는데 첫 번째가 이게 문재양 정권은 여권 싹쓸이를 하겠다. 모든 것을 지금 평양의 개별 공항까지 포함을 해서 싹쓸이를 해서 완전히 영구 집권을 하겠다.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씨가 입만 뜨면은 영구 집권론 이야기합니다. 민주화 운동에서 유신 독재의 한계에서 유공자 돼서 그 얼굴에 7선 8선 하고 총선 총리까지 했는데 우리 민주화 유공자 반납 운동 해야 됩니다. 독재를 눈만 뜨면 독재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있는 돈 다 그냥 손해배상해가지고 청구해서 국가 세금이니까 바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싹쓸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권에는 지렁인지 달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권 심판을 한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막판에 이제 이 공수처 우리 만300이나 이승번이나 아마 제일 먼저 공수처가 위헌이 아니라 반헌법 국가 파괴라고 헌법 파괴와 국가 파괴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마 우리 박성현 대표님하고 저하고 조병설전에서 아주 시니컬하게 능소적으로 문재인 각하, 총통 각하, 취임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먼저 제기하고 우리 이호성 교수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호성 교수께서 공수처법 Q&A 10가지 Q&A 그게 완전히 아무도 사실은 그 법을 안 읽었어요. 이 법을 하는 백혜련이도 내가 읽었는지 어디에서 주문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 한국당도 그냥 공수처 그러니까 이게 비리수사처에서 범죄수사처로 바뀐 것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얼레벌레 그냥 선거법 협상하고 가다가 막판에 조국 사태 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제기가 돼서 우리가 제기하고 교수 전교모들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이러면서 이제 되고 연말에 21세기에 참 우리가 안 봐야 될 국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명시적으로 국회법에 있는 것들을 어기고 방망이를 들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인물 하나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희상 씨를 보고 친히 입법 구태타. 헌법을 못 바꾸니까 법률을 바꿔서 사실상 헌법을 마비시키는 입법 구태타의 종범으로 전락한 문희상 씨는 하는 꼴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짜증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딸려가는 때다 놓치고 막판에 했는데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시정권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권은 아마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망상 우리를 남북 연합을 하고 중국과 하고 대륙 전체주의 3종 전체주의 연합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골적으로 헌법까지 개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몰렸습니다. 밖에는 보수혁명을 아주 활력적으로 진행을 한 트럼프의 동아시아 자유화
화두. 그리고 저기 전 세계의 현상 변경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자유화가 시대적인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주의화 그럴 배짱도 능력도 없는 친구들이 청와대를 소위 말하면은 통치의 핵심으로 잡은 게 아니라 범죄 기획처로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국민들은 상식의 법정에서 압니다. 그걸 막으려고 지금 법무장관이다 뭐 다 하고 있지만은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총선 올인하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원래 저 급한 놈이 사고치잖아요. 지금 이번 선거는 말하자면은 거의 안팎으로 죽을 자리에 들어갔다는 걸 아는 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선에서 자기들의 안정어석이 아니라 영구집권 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빈틈은 바로 보입니다. 저기 넘겨주세요. 보수 통합을 이번부터 뭐죠? 이게 뭐 친문 헤게모니 지속, 총선 독주. 지금 뭐 청와대 명함 판 사람이 한 70명 내려가죠. 그 두 번째입니다. 친문, 비친문, 대통령 여당. 지금 잠재돼 있지만 물론 일사불란한 운동권의 좀비들이라 일사불란하게 보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돈 쓰고 선거하는데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 충돌이 예컨대 그러니까 야당 자리에 많이 가기보다는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단승될 수 있는 자기들의 물갈이, 자기들의 싸움으로 반 이상, 한 60% 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싸움이 날 것 같고 그 싸움 중에는 또 우리가 매일매일 보아왔던 그 더러운 범죄와 이권 다툼이 또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들이 이 관제 언론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실제 필드에서는 자기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가져보십시오. 두 번째 어떤 보수 통합이냐? 지금 현재 뭐 물리적 결합을 자꾸 해서 뭐 그냥 물리적으로 합쳐서 유모 씨가 지금 자꾸 그러는데 뜻대로 되겠습니까? 시간 좀 끌면은 아마 유모 씨만 제외되고 다른 사람들 슬슬 기 들어갈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나중에 화학적 결합을 하는 첫 단계고 공천 혁신이 될지 안 될지 물갈이 판가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어제 뭐 여러 사람들 지금 이제 불출마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정비는 대선은 갖출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도 확장론 뭐 이런 안모 이런 사람들 지금 나라가 전체주의 말하자면 거의 지금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법률 그걸로 해서 좀 고상한 말로 할게요.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총체적 지배, 대통령의 총통의 총체적 지배가 거의 형식적으로는 완성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검사 하나도 못 당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무슨 중도가 어떻고 개혁 보수가 어떻고 뭐 이거 기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우파라도 야당이라도 탄핵 듣고 가자 뭐 하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교수들이 지금 상황은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게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 구도가 애초에 잘못됐고 그거는 조중동이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거기 붙어 사느라고 지금은 말하자면은 전체주의 거짓과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적 진실의 게임입니다. 실존적 게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고. 그래서 지난 우리 2차 시국대 때 교수들이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과 진실의 가치 전쟁에 돌입했고 선포했고 우리가 앞장서겠다라는 걸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문 정권 유사 전체주의, 그러니까 문 정권과의 진실의 거짓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세미나를 하고 문 정권은 알고 보니까 유사 전체주의더라. 그래서 문 디스토피아, 여러분들 유토피아 아시죠? 그 정반대, 그 실상을 지금 우리가 고발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나는 국회의원이 그 정도로 결연한 단어를 쓴 걸 처음 들었습니다.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또 누구 있죠? 박지원 등 그 비루한 작자들과 결탁해서 비루하다라는 작자들과 참 꼴보기 싫습니다. 우리도 아는 우리 동시대의 사람들인데 어째 저래 늙어야 되나? 그래도 정치 영역에서 대선 후보가 나간 사람, 대선 후보 될 뻔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한 정당을 열심히 지키고 있던 사람들, 그 다 영웅의 세계인데 어째 저렇게 초라하고 비료하고 비겁하게 연명하려고 저렇게 좀비 같은 전체주의 더불어민주당에 붙어서 저러고 있느냐 했는데 어쨌든 이 연동형 비례선거제 아마 21대만 되고 다음에 끝이 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신의 한 수다. 어쨌든 이 비례당이 지금 이제 결국 뭐 비례자유한국당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미래한국당으로 했는데 저것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느냐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넘겨주십시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3년 동안 이 고생을 하면서 한국의 상황이 이게 천사의 휘장을 한 촛불이 천사의 휘장을 하고 악마의 정치술로 집권을 하고 자유대한민국을 탄핵을 하고 여러분들과 나의 존재성도 부정한 일이다라는 걸 느낀 그래도 꽤 정말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태극기 세력이 있고 시민사회들이 좀 결집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세력은 사실은 그렇게 이 선거라고 하는 평상 과정에서는 아주 큰 힘을 독립 변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 태극기 세력이 어디에 했는데 그때 뭐 무슨 당 해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순간 저 생각에는 힘을 잃게 되고 문제는 시민 세력으로서의 진실의 편에서 저쪽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기와 거짓을 제어하는데 힘을 실어줄 경우에 그게 2번입니다. 독립 유권자 조직과 총선혁명 지금 부정선거 공명선거지원단 창립 이런데 쪽으로 총선 투쟁을 할 경우에 우리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표를 넣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어느 누구도 기성 정치권이나 혹은 제도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담당을 하지 않는 저 부정선거의 방지라고 하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고 지난 소위 말하자면 사전투표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거의 여러 가지 증거도 있지만 채택이 안 되고 사법이 지금 스톱이 되고 그래서 이미 저거는 예견이 되고 부정선거에 대한 파수꾼을 우리 자유시민이 어떻게 파수꾼이 되어서 잡아내느냐 방지하는 예방하고 혹은 필요하면 잡아낸 걸 공적인 공론 정치적인 상황 법적인 상황까지 끌고 가느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총선 혁명이 아니라 총선 관리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밖에는 여러분들 우리 다 세뇌 탈출 다 아시고 그러니까 밖에는 분명히 이제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괴물에 대한 디지털 전체주의적 이 반동에 대한 응징을 가하고 있고 거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평양이 남아 있고 거기에 똘마니 짓하고 부속된 문재인 정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침묵.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의 선거에서 제일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북풍 여부였거든요.
북한이 우리 선거에 어떻게 개입이 하느냐, 우리 또 권력들이 북한 변수를 어떻게 끌어오느냐 뭐 이런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딴 게 아니고 북한 변수가 아니고 사실은 북한 변수가 지금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 미국 변수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죠. 지금 해리 해리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반미를 매개로 해서 반미까지 가서 총선을 치르고 자주와 외세의 두 선택으로 몰아가려고 그럴 건데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그 사람들의 구도대로 우리 국민이 아직까지 개돼지로 그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건 각종 선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중요한 개별 관광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미국의 뭐 해리스 대사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그걸 보면 20대까지도 과반수 55%에서 60%까지가 문 정권의 여러 가지 이 친북, 친중, 그다음 반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이게 아마 이거는 이 야당이 조금만 좀 개몽 좀 됐으면 아니면 조중동이 음모를 꾸며서 미국도 깡패, 중국도 깡패,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이익 전쟁, 경제 전쟁이고 뭐 이러면서 양다리 걸치자 이러면서 분단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자유민주 세력의 그리고 한미동맹의 그 다음에 세계 문명, 현대 문명의 편에서 분명히 서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이 또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탄핵은 정치학적으로 아주 깊이 이야기하면 언란입니다. 탄핵을 누가 시켰습니까? 조선일보에서 성냥불 켜고 그 다음에 기름은 JTBC에서 붓고 그래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어제 어느 도선일보 대기자하고 뭘 이야기하다가 야, 너 애먼 소리 하지 말고 방씨하고 홍씨는 우리 교수들이 손을 좀 볼 거다. 그런 새싹놈의 새끼들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조선, 동아, 중앙 살지 못할 거다. 좀 기다려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만하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자유화,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의 쓰나미, 동아시아의 자유화, 그게 다 내포돼서 자 우리는 자동스럽게 반자유, 반문명의 세력을 응징할 수 있는 외부적인, 내부적인 자 안으로는 우리가 각성이 됐고 고생 많이 했고 너희들 사기 거짓 다 파악했고 밖으로는 자유화가 오고 다시 자유 대한민국의 수복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적 공천 횡령하고 그 다음에 이런 테마로 간다. 가치와 우리 거짓과 진실의 가치 전쟁에 우리가 임하겠다. 뭐 이렇게 나가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제풀에 지쳐서 문제 있는 작자들이 그냥 손들게 하는 것. 제풀에 지쳐서 낙동강 오리알, 영산강 오리알 둘만 부화되지 못하게 만들면은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북한 이상기류 여러분들 뭐 이야기 많이 있죠. 상당히 지금 북한의 핵심 권력이 좀 이상기류고 그래서 지금 아마 도발도 못할 겁니다. 고슴도치도 아니고 두더지 같이 지금 그런 속이고 안에 두더지 땅굴에 그 인맥들을 좀 자기가 집권을 할 때 했던 세 사람 다 지금 이제 수청 다 하고 자기 몸도 시원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결정도 좀 혼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이게 북한과 미국의 미북 관계가 이제 북풍이 아니라 미북풍이 혼재된 것이 선거 전에 올이라고 한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49%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백모생호 이야기했듯이 한반도 미국에 의한 북한의 접수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변수로 아직까지 배제된 건 아니지만은 그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선거가 될지 뭐 우리 6.25 때도 선거는 다 했는데 선거는 하겠지만은 그때 이 구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고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 마지막 부분 시금석을 제가 네 가지로 앞에 보면은 제일 그거 한 거는 사실은 뭐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대안 세력인 야당이 보수통합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게 탄핵 반성 찬성 여부와 어떻게 자기들이 입장을 정리가 되느냐. 지금 뭐 합당이나 뭐 통합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수면 하에 있는데 뭐가 되고 나면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입장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까지 아마 조중동이 선거에 개입을 해서 이 야당을 조롱하고 야당을 매를 치는 사랑의 매라 그러면서 진짜 곤장을 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할 것 같아. 이거를 야당이 구도를 알고 조중동에 무릎 꿇지 않고 조중동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으면 저는 이긴다고 봐요. 두 번째, 독립 유권자 운동의 활성화. 2, 3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금입니다. 그 부정선거 감시 운동 3위 오늘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할 거니까 우리 박성현 선생님 나가서 이야기 안 하고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눈 뜨고 나니까 갑자기 70년의 역사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하시라도 있습니다. 새벽 한 2시부터 새벽 한 4시 사이에. 그래서 그 네 가지의 그 시금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관찰을 하시고 오늘은 3번을 가지고 우리 박성현 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냥 인트로덕션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 총선에 관련된 국내외적 구도 그리고 특히 이 자유시민들이 해야 될 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부정선거 감시운동 그다음에 관련된 이 국제적 환경 특히 미중 문명 전쟁과 미북 관계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발제해 주실 분은 자유시민본부와 그리고 공명선거지원단 창립위원이신 박성현 대표님을 모시고 2020 선거 전략 3S 전략 잘 밀어주고 잘 솎아내고 잘 지켜내면 이긴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어주는 거 이제 자유민주 후보 잘 밀어주면 되고요. 속과내는 거는 이제 아까 탄핵 다이제스트 책에도 있지만 이 탄핵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커넥션이 움직였고 미국과 같이 움직였고 특히 반기문 주저앉은 다음에도 문재인 586한테 권력에 가든 말든 우리는 계속 탄핵한다 뭐 이런 자들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특정 정파에 속한 사람들은 좀 속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공천을 했다. 저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역선택하거나 혹은 대항마를 지원해서 거기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으로 가는 바람에 표를 한 10석 잊어버리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딴 데서 표를 벌어놔야 됩니다. 다른 선거구에서 표를 많이 벌어놓으면 우리가 자신 있게 역선택 대항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공기를 잡아야 됩니다. 잘 지켜낸다는 게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전투표제가 이게 완전히 표를 조직적으로 바꿔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오늘 여쭈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 여쭈기 전에 아시다시피 저는 무슨 이 공명선거 사전투표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들였거나 활동을 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따 토론회 모시겠지만 우리 김재홍 대표님이나 우리 양선엽 대표님께서 이거를 필상의 업으로 삼고 아주 진지하게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고 저는 두 분께 과외를 잘 받아서 그걸 제 언어로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저는 조직을 엮고 다른 단체 연결하고 이런 게 능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이런 한시 조직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깃발을 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몇몇 동지들과 함께. 우선 우리 투표제도가 세계에서 제일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 4.15 총선 이대로 가면 총선 후에 10중 8구 이쪽에서는 부정선거 있었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야가 피해망상 음모론이다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유혈 사태 벌어지기 십상이에요. 뭐 저도 뭐 기질이 좀 험해서 유혈 사태 겁내지 않는데 필요하면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딱 찍어가지고 증거가 안 나오는 걸 갖고 유혈 사태를 해버리면 소모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슈 가지고는 유혈 사태의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걸 유혈 사태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전자개표에 많이 주목을 하는데 이 개표를 이렇게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전자개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히 이거는 이제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면 수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이 이의를 제기를 해서 문제가 있던 없던 간에 우리가 불안하니까 샘플링해서 수개표하자. 한 3에서 한 5% 정도 이 묶음 저 묶음 저 묶음 그걸 후보가 나서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자개표 문제는 여기서는 크게 안 다루겠습니다. 핵심 문제는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가 이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걸 구멍을 뚫어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양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이 19대 때 이제 한 명이 이 선거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은 요 갑이라는 부분을 고쳐놨고 B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부분을 고쳐놨고 C라는 사람은 D라는 부분을 고쳐놔가지고 이 A 갑, 을, 병 이거를 다 합쳐도 각각을 보면 큰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합쳐지고 나니까 이게 황당한 제도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운동을 열심히 해오신 이제 양 회장님 같은 분은 이거 벚꽃 칠 때 혹시 배경에 이걸 주도면밀하게 설계한 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이게 좀 황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개표 그 기계로 개표하면은 좀 문제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 의심해야 돼. 그래서 남한테 얘기하기 편해요. 한 문장에 끝나요. 전자개표 못 믿어. 수개표하자. 한 문장이죠. 그런데 사전투표는 이게 한 문장에 안 끝납니다. 이게 왜 문제다라는 걸 설명을 하려면 한 5-6개 포인트를 짚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많이 안 하는데 지난번 투표 때 사전투표율이 24%인가쯤 돼요. 그럼 이번에 30%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18만 명이 유권자인 데서 60%가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투표율이 60%다. 그러면 그게 18 곱하기 0.6 하면은 대개 한 13만 명. 그 중에서 30%가 사전 투표했다. 그러면 4만 표예요. 그 4만 표가 통째로 표 바꿔치기 투표 조작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거. 4만 표 중에 10% 혹은 5% 2,000표만 표 바꿔도 접전 지역은 끝나요, 게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걸 잘 지켜내야 된다. 자, 이 사전투표를 일단 개념부터 좀 보죠. 투표율이 공휴일인 나라 OECD 국가 중 36개국 중에 거의 유일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인가 하나가 공휴일인가 아닌가 좀 확인이 안 되고 다른 나라는 공휴일이 아니에요. 투표율이 공휴일이면서 사전투표가 있는 나라 이쯤 되면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전투표는 외국서는 이거를 absentee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를 말을 혼용해서 써요. 다른 나라들은 왜 그러냐. 부재자만 사전투표하게 돼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든지 저같이 그때 저는 구치소에서도 했어요. 구치소에 있다든지 혹은 뭐 군대에 있다든지 뭐 해외에 장기 출장을 했다든지 해외에서 산다든지 부재자만 사전투표하게 돼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찾아보면 absentee voting이나 early voting이나 이게 혼재돼서 사용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죠. 우리도 보면은 제가 잘못 확인한지 몰라도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부재자 투표라는 용어는 없어요. 다 사전투표라는 용어로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이 사이트에 앞으로 공직선거 법령 규칙을 다 올려놓을 테니까 통합 검색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투표일이 공휴일이면서도 사전투표가 있고 그 투표가 누구든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이 누구든 전국 어디서든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사전투표에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사람도 되지만 병원에 없이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도 되고 투표일 날 근무 안 하는 사람도 사전투표할 수 있고
아무나 누구든지 투표권만 있으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자기 선거구도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다가 오후에 2시간이 시간이 비었어요. 부산에 갔는데 부산서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 전국 어디서든. 그 다음에 투표일이 공휴일이면서도 사전투표가 있고 누구든 전국 어디서든일 뿐만 아니라 투표소의 설치 빈도가 우리가 거의 유권자 10,000명당 1개꼴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요. 사전투표가 있는 경우에 투표소가 공공기관과 시군구청입니다. 그럼 우리로 그걸 적용해보면 500군데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3,000에서 4,000군데를 깝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관리 하중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겠죠? 전국 4,000개 깔아놓고 그 중에 어디에 가서 어디 사는 사람이든 어디 가서든 마음대로 투표하면 관리 하중이 어마무시하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관리가 그럼 제대로 되고 있냐?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표박과치기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관리가 안 되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시간이 쫓겨서 좀 말을 빨리 할게요. 우선 첫째, 이건 불법입니다. 이거 아마 선관위 이번에 쪼이면은 선관위 이거 투표지 바꿔야 될 거예요.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보면 일련 번호를 사전투표지에 인쇄하게 돼 있고 바코드를 받게 돼 있어요. 바코드 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슈퍼마켓 가면 찍찍찍 읽는 그 바코드요. 그런데 이 친구들 무슨 짓을 해놨냐? 일련 번호를 안 쓰고 임의체번을 써요. 임의체번이란 건 뭐냐? 여기 보시면 저게 임의체번 구간입니다. 제가 이제 저겁니다. 숫자로 읽어보면 제가 옆이라 잘 안 읽히는데 5588BA76 해서 7글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숫자 중간에 왜 알파벳이 나오지? 저거를 컴퓨터에서는 AN이라 그럽니다. 어떤 한 자리수에 알파벳을 쓸 수도 있고 숫자도 쓸 수 있고 그러면 그게 한 자리가 34자를 표시하게 됩니다. 34개의 경우수를 가지죠. 즉 다시 말해서 임의체번 전체 풀이 저게 몇 개냐면 34의 7승입니다. 34의 7승이면 뭐죠? 선생님 머리 그거 아마 그 0이 한 30개쯤 붙을 거예요. 30개 붙을 거예요. 0이. 34의 7승이면.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조도 넘고 해도 넘고 경도 넘고 숫자로 말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그것. 그냥 뒤에 0이 그러니까 그 풀에 그 전체 집합에서 중앙 컴퓨터가 하나 빼서 번호 부여한 다음에 그 번호는 안 쓰는 거예요. 이걸 임의체번이라 그럽니다. 이걸. 법에는 임의체번이 아니고 일련 번호 부여하게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전국 0020번 사전투표소예요. 거기서 발행될 때 오늘 여기서 여기서 첫 번째 발행한 투표지, 여기서 두 번째 발행한 투표지, 여기서 세 번째 발행한 투표지, 숫자를 처음 발행한 거 1, 두 번째 발행한 거 2. 그러면 참관인이 그 투표지에 찍힌 숫자 그거 절취해 낼 텐데 그거랑 명부에 출입한 사람 숫자 대조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임의체번이 아니라 일련 번호면. 얘들이 일련 번호를 안 쓰는 거예요. 임의체번을 했는데 저게 법에 어긋납니다. 그 다음에 법에는 바코드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QR코드로 표시해 놨습니다. 즉 참관인이 참관 자체에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렇게 하는 순간. 근데 저게 무슨 특별한 악의를 가진 게 아니라 생각을 하다 마른 것 같아요. 좋게 해석을 해주면 생각을 하다 마른 거예요. 저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이게 나중에 드리고요. 두 번째가 뭐냐? 이거요. 이걸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컴퓨터 쪽에 그 시스템 설계로 20년 밥을 먹었고요. 그 분야에서는 꽤 뭐 밥 잘 먹으면서 애들 셋 고급 교육 시켰으니까 월급 받아서 그 분야에서는 꽤 알아주는 사람만 알아줬던. 아니 그런 거죠 뭐 몰라주는 사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본투표지 보면 왼쪽 모퉁이에 절취부 있죠. 절취부에는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그 절취를 해내야 나중에 비밀투표가 보장이 됩니다. 절취해서 그거는 관리자가 가갖고
그 몸통부가 남을 거 아니에요. 몸통부 남은 데다가는 이상하게 여기서 무슨 선거구, 무슨 선관인데 이게 선거구가 아니고요. 딱 그렇게 해야 돼요.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어느 개표소용으로, 개표소라는 건 선거구죠. 어느 개표소용으로 출력했다요. 그럼 사전투표소가 전국에 4자리 숫자면 끝나니까 이건 뜻이 뭐냐. 3652번 사전투표소에서 203번, 개표소는 253개 안에 끝날 거 아니에요. 203번 개표소용으로 출력했다요. 참고로 이 바코드 진짜입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구글에서 온라인 바코드 제너레이터 그렇게 하면 이런 거 만들어주는 공짜로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딱 떠요. 거기다 숫자 제가 생각한 숫자 쳐넣으면 저렇게 이쁜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몸통부에는 저 오른쪽에 남아있고 절추부에는 일련 번호가 있는 거예요. 일련 번호는 떼냈으니까 그 투표지가 나중에 어디서 쓰레기통에 굴러다닌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그걸 집어서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그 투표지에 있는 거는 이게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어느 선거구로 발행됐다만 나와 있는 거니까. 어느 선거구 용으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이거 넘어가서 보자고요. 넘어가서 이 문제를 이 투표지가 발행 시점에서 사전투표소의 투표지 발행 시점에서 중앙선관위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투표소에서 어느 선거구용으로 발행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지금도 알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개표소에서 어느 투표소에서 어느 선거구가 발행됐는지를 우리 이 개표한 이 용지가 어느 투표소에서 발행됐는지를 알 수 있으면 즉 개표소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개표소에 도착한 사전투표용지가 35,789장인데 35,789장의 사전투표용지가 전국 4,000개 사전투표소에서 각각에서 몇 장씩 발행됐는지를 개표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이거를 선관위에서 내려준 데이터랑 딱 맞춰보면 이거 조작이 불가능해요. 이게 조작이 왜 불가능하냐. 이거 조작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주방선관위 사무실에 치고 들어가서 스며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럼 밤중에 이제 혹시 야간 등반 좋아하시면 머리에 헤드라이트 달잖아요. 광부들. 그거 끼고서 이제 둘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간단해요. 조작이.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사실은 이거 범죄 제한해가지고 하청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혹시 간첩스러우신 분 있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긴밀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를 한 1,000장, 2,000장, 3,000장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각 뭐 10%, 10대 9대 10 비율로 9대 1 비율로 딱 이제 우리 자기 후보 간첩스러운 후보 거 딱 찍어가지고 메고 들어가요. 스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저게 투표함이 봉인이 허술합니다. 봉인 사실상 안 돼 있어요. 그 나중에 저 투표함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벌려내고 입 아가리를. 그건 비어 아니죠. 사물에 대해서는 아가리라고 그래도 비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쏟아내요. 그다음 둘이서 들어가야겠죠. 열심히 세. 야, 세봐. 아, 세보니까 이 자루에서 쏟아낸 게 1,570장이에요. 1,570장이에요. 그러면 가지고 간 것 중에 1,570개 빼는 거예요. 빼갖고 바꿔치기 해놓고 다시 자루, 그 투표함이라고 불리는 아무튼 그 물체를 다시 아가리를 닫아놔요. 뭐냐면 총량 매수만 맞춰버리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선관위가. 저 QR코드 다 읽어가지고 사후적으로 검증했다는 얘기 저 못 들었거든, 선관위가. 총량 매수만 맞추면은 그냥 넘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총량 매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1,570개가 전국 4,000개 사전투표소 어디로부터 몇 장씩 출력된 거다가 족보가 잡혀 있으면 총량 매수 맞춘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미리 표를 못 준비해 가요. 출력지도 갖고 가야 돼, 이제. 프린터도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전원도 그 껌껌한 데서 전원 연결하고 매수 재본 다음에 야, 그 그 다음에 그거 전부 다 읽어봐야 돼요. 어느 투표소인지. 읽어보고서 그 투표소별로 해서 다 출력시켜. 근데 출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소별로 도장 찍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부기다 하셨잖아요. 부기할 때
부기할 때 이수법 쓰잖아요. 종으로 계산한 거랑 횡으로 계산한 거랑 해서 양쪽으로 해서 여기 모퉁이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먼저 종으로 계산한 건 횡으로 쫙 달려서 모퉁이에 갖다 놓고, 먼저 횡으로 계산한 건 종으로 달려서 모퉁이에 갖다 놔서 어쨌거나 이렇게 간 값이나 이렇게 간 값이나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선관위에는 투표소별로 데이터가 모여갖고 그게 전체 그림으로 이렇게 가 있다고요. 개표소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럼 이게 같아야 되거든. 개표소 여기랑 선관위 쪽에서만 그렇게 잡아버리면 이게 끝나는, 굉장히 안전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요구를 해야 돼요. 저희가 관철이 안 된다 그러면 선관위를 거의 범죄 집단으로 생각하고 더 발분해서 이제 그때는 몸빵을 더 강화해야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하청업을 받으려면 일단 함이 봉인이 좀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함 아가리를 열 거 아니에요. 법에는 봉인 가능한 함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함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함을 안 쓰고요. 함 뚜껑을 따로 떼낸 다음에 함 뚜껑 밑에 자루를 본드로 붙여놓고 써요. 그래놓고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그냥 나체로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사전투표소 차려놨으면 사람들이 다 욕할 것 같으니까 요 함체에다가 쓱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사전투표하는 사람이 보면 자기 마치 함에다가 넣은 것 같아. 자루에 넣은 게 아니라. 그래놓고 함체는요, 이름을 또 근사하게 지어놨어요.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 그러니까 기존의 투표함을 뚜껑하고 바닥을 뗀 다음에 기존 투표함에 요거 봉인할 때 쓰는 요거 튀어나온 부분 아마 빼빠 같은 걸로 갈아서 그 다음에 저기 쫙 맨맨하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는 뚜껑에다가 자루 달고 밑에 한 본체는 받침대라고 이름 붙여놓고 이게 다 공직선거법에 안 나온 얘기예요. 공직선거법에는 심플해요. 함을 써라요. 함을. 너희 법대로 함 써라 이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함을 쓰면 이 보관 공간이 커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에 4,000개 사전투표소면요. 256개 지방선관위 하나 입장에서 보면 사전투표소가 평균 20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함이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선거구에 내 사람이다 그러면 함 하나에 몇 명 들어간다 되니까 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몇 개 함을 각 투표소마다 몇 개 갖다 놓고 이게 계산이 되는데 얘들이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 이걸 때려 놓으니까 이 부피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꼼수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게 생각을 해주면. 그래서 저는 선관위를 볼 때, 거기 다 간첩들이고 전공로고 뭐 특정 지역 출신들이 전부 뭐 하고 그렇게 보시면 이 일 안 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국회의원들이 19대 때 간첩스러운 법을 만들어 놔갖고 공무원들이 중간에 바짝 얼어갖고 샌드위치가 돼 있다고 보셔야 일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중앙선관위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아주 최고위직이랑 컨택을 해보니까 딱 얘기가 그거예요. 오히려 자기들 최고위직들은 사전투표 좋잖아 확대하려고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반대하더라 이거예요. 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선거에는 예년보다 사전투표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 실무자들은 그래서 너무 공무원들 저거 간첩스럽다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좀 험한 얘기 다시 할게요. 김기종 씨가 맞나? 김기종 씨라 그럴게요. 공적인 자리니까. 러퍼트 목 단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은 광주 운동권에선 그래도 좀 먹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건을 보고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러퍼트 목 단다고 낚였던 사람이에요.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요. 아니 저 바닥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없으면 아무리 허우대가 좋고 근력이 좋으셔도 그렇지 죽늙은이께서 어떻게 목 단다고 가시냐.
다른 말로 하면요. 공무원 중에 깜빵 가도 좋아. 연금 날라가도 좋아. 자, 깜빵 가고 연금 날라가면 가정 유지됩니까? 이혼당해도 좋아 하고서 일 저지를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 정도로 혈기가 방장한 놈들이 공무원 업계에 수백 명의 수천 명이 깔려 있었으면요. 대한민국 일찌감치 넘어갔습니다. 저쪽 성향 애들도 웰빙들이에요. 엄청난 웰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접근할 때 야 너희들도 악법에 끼어갖고 샌드위치된 불쌍한 신세 아니냐. 그러면서 접근을 해야 이 일이 조금이라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봉인이 여기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 아가리 어떻게 용해제 같은 거 넣어서 본드 받쳐서 아가리 벌려내고 그 다음에 표 쏟아내고 준비된 표 장수 맞춰가지고 집어넣고 투입하고 거기다 본드 붙여서 하고 그다음 본드 빨리 굳으라고 거기다 조그만 드라이어로 한 1시간쯤 조이고 그러고 나서 빠져나오겠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그러면 자루, 쟤들 용어로는 사전투표 하면 어디에서 이게 6박을 해요, 6박. 5박 내지 6박 합니다. 예를 들어 목금에 사전투표했다. 그러면 목요일 날 한 거는 목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일요일 밤,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자고 우리나라 투표는 수요일 날 되니까 수요일 날 개표소로 가는 거예요. 6박 하는 거고 금요일 날 한 거는 5박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서 하는데? 지방선관위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럼 지방선관위 사무실에서는 보관장이 어떻게 생겨 있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제가 공직선거법, 법령, 규칙 다 읽어봤는데 보관장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또라이 같은 지방선관위원장이라면요. 저는 화장실에 처박아요. 법대로 누가 와서 시민이 와서 시비 걸어. 법대로 하세요. 법이 없구만. 법이 없는데 법이 없다는 얘기 뭐야? 내 맘 아니요. 당신 뭐 떠들어? 당신 공무집행방이야? 야 잡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보관장이랍시고 허접하게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눈물겨운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허접하죠. 봉인이 이거 이 사람들 봉인할 의미도 없는 거 법에 없어요. 보관장이란 장소가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창고에다가 막 처박아두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거 저기 뭐 징계도 우리가 요구 못 합니다. 법에 없는데. 그나마 자기들이 내규 만들어서 뭐 하려고 껄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CCTV요. 이거 법에 없거든요. 그냥 자기들 그냥 고장이 나는데 썩음썩음한 저기 카메라 비슷한 거 걸어놓고 자기들 녹화한다고 주장하지. 그 녹화의 책임 누가 했냐? 법에 없어요. 책임 안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전국 256개 선관위 사무실에 10cm 합판, 그것도 석고보드는 빵 치면 나가니까 10cm, 10mm 합판 정도면 OM마로 까야죠. 그 큰 망치로 10mm 합판으로 독립공간 만들고 거기다 시건장치 달고 거기다가 S1, ADT, KT 텔레카 같은 데 불러가지고 CCTV 24시간 녹화시키고 동작 센서 걸고 이거 256개에 다 얼마 하겠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억이에요. 만약에 선관위가 5억 못 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통째로 하청 주면 제가 해냅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게 계신 분들하고 제가 전부 스테이크 한 번씩 다 자를 수 있습니다. 5억이면 되는 돈이 5억이면 이거 요구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왕 이제 고치러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다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다 저거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자료 얘기했고 보관장 얘기했고 이건 뭐 별거 아니고요. 이건 아까 이거 매수 검증하는 거요. 그러니까 출력소에서 개표소별로 몇 장씩 출력됐다는 게 출력 단계에 나온다고요. 투표 단계. 그럼 개표소에서는 어떤 투표소에서 몇 장씩 오게 돼 있는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받으면 그거랑
바코드 읽어서, 바코드요, 저거 3만 장 바코드 읽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바코드 기계는요, 싸요. 렌탈도 해요. 그리고 저거는요, 뭐 컴퓨터, 뭐 바이러스,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 저거는 대조만 하면 되니까 기존 시스템하고 연결될 필요가 없어요. 스탠드얼론 따로 돌아가도 돼요. 노트북 한 2세대 갖다 놓고 빵빵한 안 죽는 컴퓨터 갖다 놓으면 비싸니까 노트북 2세대 갖다 놓고 거기다 USB로 쫙 깔아서 USB 포트로 바코드 5대 연결하면 자 계산해 보세요. 찍, 찍, 찍. 1초에 하나거든요. 2명이 붙으면 1초 하나입니다. 그러면 2인이 3,600장 하는 거예요. 5시간이면 15,000장이에요. 2인이. 18,000장. 바코드 2장만 가지면은 선거구에 4만 장 다뤄낸다는 소리예요. 5시간에. 그걸 만약에 2시간 반으로 줄이려 그래? 바코드 4개 8인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투표도 남한테 안 하지. 사전투표를 먼저 까면 되잖아. 먼저 까면. 사전투표 먼저 와 있으니까 그거 먼저 까면 그거 한 서너 시간 하는 동안 본투표지 이제 다 까서 딱 맞겠네. 시간. 8명 달라붙어가지고 바코드 찍찍거리는 거 4대 하고 노트북 원래 한 대면 충분한데 혹시 모르니까 4대 하고 그거 뭐 컴퓨터 시스템 연결하다 바이러스 먹는다. 아, 괜찮거든요. 우리는 여기 따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끝에 나온 숫자만 맞춰보면 되니까. 이거 요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 할인점 가서 바코드 읽을 때마다 야, 저거 사전투표 개표할 때 저거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요약이 되죠. 사전투표소가 3,4천 개 2일 동안 실시하고요. 이때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건 우체국을 타요. 이거 안전합니다. 비교적. 그건 봉투에다 딱 넣어줘서 가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지방선관위 256개에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같은 선거구 내 거, 이거는 투표 마감, 매일, 이틀에 걸쳐서 매일 마감하면 이쪽으로 가요. 지방선관위로. 그래서 거기서 아까 그 허접한 보관장, 무법지대에서 보관되는 거예요. 오로지 선관위원장님의 자비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기는. 법령 규칙에서 보관장을 규정을 안 해놨으니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데. 그분의 자비심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비심에. 우리가 주권자의 표가 공무원 나부랭이 한 명의 자비심에 의존한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법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방선관위에서 이제 개표소로 이동을 한다. 그런 개표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투표용지가 저렇게 개선돼 있었다면 중앙선관위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즉 너희 개표소에는 전국 4,000개 투표소 중에 무슨 투표소에서 발행한 몇 매의 사전투표지가 갈 거야 라는 선관위 쪽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와 표를 까서 바코드 읽어가지고 확인된 데이터 양쪽 딱 비교하면 이거 비교도 쉬워요. 왜 그러면 사전투표소를 저기 그 1년 번호 부여해 두면 돼요. 000 1번 사전투표소, 000 2번 사전투표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데이터 쫙 그거 엑셀로 정리하면요. 엑셀 100페이지입니다. 왜냐면 보통 노트북이나 이런 PC 하나면 엑셀 40줄 나가거든요. 그럼 첫째 페이지 딱 보면서 아, 여기는 없어. 아, 여기부터 시작하네. 0237 5장, 0238 5장. 아, 그 다음에 또 빵빵빵빵이야. 쭉 가. 이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이거. 자, 그거 프로그램 필요하면 제가 짜서 기증할 수 있습니다. 엑셀 같이 간단한 수표니까. 엑셀보다 훨씬 간단한 수표고, 이거는 또 한 번 입력되면 수정이 안 돼야 되잖아요. 수정하려면 로그인 남아야 돼. 수정 기록 옆에 저절로 떠야 되고. 그런 걸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근데 근본 철학이 잘못된 거예요. 사전투표라는 게 근본 철학이 잘못된 겁니다. 투표 편의성을 무조건 높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투표 편의성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투표는 문턱이 있어야 돼요. 요번 대만 보세요. 거기 사전투표 별 볼 일 없고요.
거기는 토요일 날 했는데 무려 75%가 투표했잖아요. 그게 시민성이죠. 그래서 야, 미리미리 해치우고 투표 날은 놀러 가자. 이런 마인드가 이게 거지근성이다라는 말을 퍼뜨려야 돼요. 그게 시민이냐? 이게 시민이냐? 미리미리 투표하고 미리미리 해치우고 투표 날은 놀러 가자. 이게 시민이냐? 이제 그 카피입니다. 양 대표님, 그죠? 김 대표님, 그죠? 예. 그거는 이제, 근데 그건 그거고, 그건 본질적 싸움이고, 지금은 법령 규칙 한 줄도 못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우리는 선관위 너희들 살려면 내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의 내규로. 법령 규칙 아래서. 오늘 신문 보니까 선관위가 그래도 초중고생 선거교육 못하게 했더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선관위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우리 공무원선거지원단으로, 이번에 잘 됐네. 저렇게 허접하니까 우리가 그럼 다 나서서 참관 감시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요. 요런 거 하나씩 달고, 우리 양 대표님이나 우리 김 대표님 쪽도 이제 멤버 보면 저희가 이거는 만들어서 기증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기계도 샀어요. 네. 그래서 이제 SMS 문자 메시지도 있고 하니까 이건 6월 말까지 한시 회원이니까 5,000원 입회비. 저는 항상 우리 양 대표님이랑 저랑은 다른 점이 있어요. 양 대표님은 희생하세요,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근데 저는 돈 갖고 와서 희생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저는 앞에 한마디 돈 가지고 오셔서 7글자가 더 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하면 저희 시스템은 선거구별로 자동으로 분류해서 선거구 권역 간사가 연락드리는데 저희가 거의 대부분 지역이 특정 지역 빼고 제주 빼고 권역 간사가 있고요. 어떤 데는 선거구 간사까지 이미 조직이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연락하면 이제 저희가 뭐가 적어지냐면 지방 선관위 운영팀, 지원팀, 선관위 지원팀, 선관위 도우미 팀, 지킴이 팀, 그 다음에 사전투표소 지킴이 팀, 이렇게 해서 그 지방 선관위 조직 아래로 거긴 팀장, 팀원, 또 부팀장 이걸 또 다 정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한판 우리가 축제를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 양순한, 이 불쌍한 이 공무원들을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쓰지 마세요. 이거 압박이 왜 중요하냐면 저거 압박해도 일부는 통과되고 일부는 통과 안 돼요. 그러나 최소한 압박하면 맨 마지막에 뭐는 통과시킬 수 있냐. 선관위 사무실 앞에서 6일 밤 자는데 전원은 뽑아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나머지 다 양보해도 결국 전원까지는 그것만 해도요, 저거 지켜요. 24시간 6일 지키면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장 강화 요구해야죠. 그리고 지방선관위 출입 통제 강화해야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무급 민간인이 선거관리원인가 뭔가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잃어버릴 연금이 없잖아. 그리고 저게 범죄가 보통 일어나면요, 역할 분담이잖아요. 이 사람들 선관위에 드나드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 조금 있다가 갈게요. 김 팀장님 먼저 퇴근하세요. 놓고 문 안 잠그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날 침투한 거거든. 그렇고 나중에 왜 문 잠그면 이제 걷다 기록이 남으니까 이런 지문 같은 거. 왜 안 잠그셨으면 깜빡 잊었네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어떻게 누가 들어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 게임이. 세상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요번에 미국에서 앱스타인 죽는 거 보세요. 미국 최상류층 클린턴까지 해갖고 전부 페도파일 소아성애 파티열다가 이제 걸려다서 이제 여러 사람 다치게 생겼는데 감옥에서 죽었는데 이게 자살이라고 발표됐는데 미국 최고의 법의학 학자가 목 매다른 게 아니라 교살이다. 이건 피가 아래로도 안 쏠려 있고 이건 교살이다라는데 그 순간에 CCTV가 없어요. 기록이. 그 순간이 없다고요. 우리가 영화에 보듯이 문 열어주고 가는 놈 따로 있고 가서 실행하는 놈 따로 있는 거거든요. 역할 분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제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기는 동안 전화리라도 공급해야죠.
그 다음에 봉인, 뭐 각종 봉인 이런 거 전부 다 해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혹은 제일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야, 사전투표지 용지 좀 바꿔. 너의 1년 번호에 바코드인데, 그거 할 바에는 이왕 그렇게 바꾸려면 절취부 두고, 본투표지처럼. 그리고 1년 번호는 당연히 1년 번호 맥이라 그러면 쟤들 절취부 둘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몸체부에 1년 번호 나누면 비밀투표 원칙이 깨지거든요. 그럼 절취부 두고, 그럼 몸체부에는 거기에다가 이걸 출력한 투표소랑 어느 개표소, 어느 선거구에 쓰는 건지 그거를 명확한 숫자로 7자리 숫자로 나타내. 그래서 양쪽 데이터 맞추자 그날 개표 때. 이러면서 저 사람들을 이게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좀 해서 좀 설득을 해야 되고요. 정당과 후보도 압박을 해야 되고요. 같이 움직이자고. 그래서 이 운동이 자, 선관위 압박하고 정당 후보 압박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2월 15일까지 일단 5천 원짜리 3만 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돈으로 따져요. 명수랑 돈. 그리고 3월 말까지 이거 멋있게 우리가 축제판으로 만들려면 이거 축제판 만들자고요. 3만 명, 그러니까 3월 말일까지 최소 5천 원짜리 10만 명 하면 저는 떡고물만 주워 먹어도 500만 원은 법니다. 네, 자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정적으로 지금 현재 특히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세뇌 탈출을 보면서 공명선거 지원단에 가입했습니다. 5천 원이 냈습니다. 제가 지지난해에 제가 일부러 사전투표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고 어느 정도로 있나. 제가 굉장히 놀란 게요. 사전투표가 5일 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이미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4월 10일과 11일 금토에 사전투표를 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틀 그거 하는데 비용이 본선거만큼 들어요.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본선거장하고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참관인은 발런티어도 있지만 유료 참관인이 있어요. 돈 받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루 하는데 관리 비용이 본선거만큼 드는데 제 기억에 지금 저희가 아파트 동에 사는데 인구가 한 2만 명인데 그때 투표소가 본선거가 한 2개에서 3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동마다 2만 명 동마다 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 투표장에 비해서 사전선거 투표장이 약 3분의 1에서 반 정도씩이나 되는 겁니다. 3,000에서 4,000개가. 그 말은 뭐냐면 2일 동안 사전투표하면 본선거 비용에 육박한 당일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거를 극대화시키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게 공정하게 돼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발제해 주실 분은 2020 선거혁명과 지식인의 참여라는 주제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호선 국민대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호선입니다. 저는 요즘 저희들이 이제 많이 듣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이 참 잘못됐다. 어느 정도 잘못됐느냐? 굉장히 위험한 유사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그러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잘못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명선거 이것도 표가 아주 막말로 얘기하면 도둑질되는 것, 주권이 도둑질되는 것 이제 그거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헌정 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의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 사실은 이제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선거와는 다른 상황에서 총선을 이제 맞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중에 확실히 지킨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 그걸 저희가 경험하고 있고 그것도 매일 같이 새롭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권을 노린 그런 연동형 비례제가 변종 중에 변종이죠. 그것이 들어왔고 이걸 가지고 영구집권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평온하게 살아왔던 상식과 윤리가 있는 자율과 선택과 책임 있는 그런 나라가 한동안 저희들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명선거를 넘어서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 이 폭주하는 독재로 폭주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제동을 걸고 우리가 희망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일종의 무력감과 패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충분히 예상됐던 일입니다. 국회의 그 의석이 야당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어차피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하늘이 준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잠들어 있을 국민들에게 저들의 허위와 위선과 거짓을 깨우쳐주는 바람에 공수처가 갖고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을 기망하는 것인지 저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국 사태 후에 잠깐 저희가 결집됐던 시민사회 역량이 다시 분산되는 또 약간 사그라드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우려가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은 이미 충분히 이반됐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상당히 돌아섰는데 문제는 그들이 현실적인 야당인 한국당에 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관제 언론들 또 이런 반민의 묻지마 지지층의 어떤 시민단체를 시민 세력을 빙자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 여론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전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단일 야당으로 가야 됩니다. 단일 야당이 선거를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전제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의 지지를 저희들이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을 넘어서 그 다음까지 우리가 국가 희망을 제시하는 플랜을 우리가 그들에게 좀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냐? 저는 자유시민 사회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큰 투트랙으로 가는데 지역구는 기성의 정치인들, 여의도 정치인들이 통합해서 나가고 비례정당은 자유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가져와서 저희들이 이 헌정을 지켜가는 정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수 통합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소위 그 중도 제3지대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고 있는 데가 뭡니까? 비례정당입니다. 퇴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도 지지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교황 선출을 아십니까? 교황 선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문을 다 닫아 걷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통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비례정당에 대한 기성 정치인들의 헛된 희망을 닫아 걸어야 됩니다. 그 닫아 거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유시민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와 심판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 통합이 안 됩니까?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판까지 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수로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룰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안 됩니다. 자유시민사회에서 선수로 뛰지 않을 사람들이 심판으로서 공정하게 룰을 만들고 원칙을 제시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례정당을 가져간다면 퇴로가 막힌 여의도에 있는 정치꾼들은 실컷 좋건 단일 야당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민사회에서 제시하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가지 원칙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공정, 투명, 중립성의 원칙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례정당의 어떤 그 핵심인 정강을 구성하고 출마자들을 선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이고, 이 사람들은 2020년 총선에 지역구나 비례 어느 선출직에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움직이는 사람들 자체가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 위원회가 하는 정강 정책, 젊은이들에게 제시하는 비전, 이런 것들 자체가 주목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사람 하나하나를 영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시민사회에서는 이벤트를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자체를 영입하는 것이고 정의를 영입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가치 지향의 원칙입니다. 일단 비례정당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 봐야 됩니다. 어떤 시험? 헌법 시험 봐야 됩니다. 최소한의 자유민주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 상식, 이런 것들을 테스트 받아서 그런 역량이 있다,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회균등과 화합의 원칙입니다. 후보자들을 선정할 때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에 합당한 후보자들이 나오면 인위적이 아니고 차라리 추첨에 의해서라도 후보자를 내는 그런 방식도 저희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혁신과 희생인데, 이 비례정당에 나오는 의원들은 미국 하원의 임기처럼 2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비례정당 의원들은 어떤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헌정에 대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투사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얼마나 그 사람들이 투사로서 열심히 싸웠는지,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를 해서 얼마나 훌륭한 정책을 제시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2년에 한 번 평가를 받는데 전부 2년 후에는 일괄 사퇴서를 제출하고 다시 신임받지 못하면 후순위 승계자들이 비례의원을 승계하도록 해서 이 공직 경험의 풀을 넓히면서 책임 있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다섯 번째로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일단 비례의원 당선자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 보좌진 비서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유시민사회에서 추천하고 키워주고 밀어주는 미래의 청년들, 미래 세대들을 보좌진과 비서진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래서 11조의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비례정당으로 나온 의원들은 자기 모든 세비의 10분의 1을 청년 정치가를 양성하고 자유시민들을 교육시키는데 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도덕과 윤리에서 우월성을 견지해야 됩니다.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좌파의 민낯, 위선 거짓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이제 자유시민들이 추천해서 나온 의원들은 어떤 범죄가 되었건 간에 적어도 1심과 2심 정도까지 사실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누구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 운운하지 말고 의원직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우월성만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청년들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또 대의성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비례당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시민들과 입법청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책을 계속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로 연대와 결속의 원칙. 이 비례당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제1야당이 있을 겁니다. 그 제1야당은 헌정 질서를 지켜가는 야당이겠죠. 그래서 크게 반하지 않는 한 항상 이 제1야당과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견인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오히려 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비례정당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했더니 제일 힘든 것이 과연 비례대표로 나가서 2년 후에 사표를 낼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책임이겠죠. 법적으로는 아마 강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출마하는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 앞에 서약하고 동영상으로 찍고 이래서 내가 어떠한 공개를 당하고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동영상으로 찍고 서약을 하고 나중에 안 지키면 그것이 다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세비의 한 2배 정도는 배상을 하도록 미리 그 민사적인 배상 책임도 지는 각서도 쓰도록 할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솔루션이 없는 한 우리들은 85일 남은 이 선거 국면에서 과연 희망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마지막 발제자로 그 한국교회 언론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혁주 목사님으로부터 2020 선거혁명과 복음주의 기독신앙인의 참여라는 주제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어떻게 2020 선거 혁명과 부정선거 저지라는 이 큰 담론 속에 함께 들어오고 함께 행동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언론회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회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 관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국교회 전체 대형 교단 38개 교단이 2000년에 연합해서 만든 대정부, 대사회, 대언론과의 관계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20년 동안 전혀 분란도 없고 하나로 오고 충성스럽게 해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제가 원고를 준비 못한 것은 지난 주간에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과로로 일주일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교수님들 또 이선본 대표 말씀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6년 말과 2016년 초까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또는 무엇을 못한 것인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못한 걸까?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한 것일까? 그래서 언론에 우리 행정실장하고 사무총장에게 제가 지시한 게 있는데 문 대통령의 그 발언과 또 사실을 대조표를 만들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목사님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있고 또 거의 온건주의적이지 그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폭력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건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계 언론에는 온건한 기독교인들 거의 그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선거 혁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난 9월 3일이죠. 10월 3일이죠. 그 시청 앞에 남대문에서부터 여기 어디죠? 광화문 앞까지 거의 채웠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선거 운동보다 여기 아까 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잘 밀어주고 잘 솎아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잘 지켜내면 이긴다. 이게 잘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힘을 합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예. 그래서 잘 지켜내는 일에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난번에 모임이 어떤가 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그 다음에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그 연합회가 함께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 이 공명선거, 그러니까 처음엔 공명선거 시민지원단이라고 그랬는데 공명선거 지원단인데 어떻든 공명선거 지원단에 우리가 힘을 합치려고 하는 것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3.1운동의 기독교 중심이 되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를 한 번 더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못한 것일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 정치도 공부하고 요즘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참주 정치보다 아주 더 악한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유사 전체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전체주의 내용이 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마귀들이거든요. 우리.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나서면 또 시민 귀한 분들 이렇게 힘쓰시니까 잘 되리라고 잘 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써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